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교육 심리학에 들어갈 차례입니다. 어제 지난주 월화 교육 과정 다뤘죠. 교육 과정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와 관련된 교육학적 논의가 교육 과정이고, 그 무엇을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내용이고, 그래서 교육 과정학은 교육 내용에 대한 탐구다, 이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을 교육 내용 무엇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와 관련된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 개발된 유형이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아이들은 이제 공식화 정도에 따라서 세 가지 정도를 구별했죠. 그래서 공식적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 표면적 교육과정,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이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관련된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다 그랬죠.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처음에 개발 모형이 있죠.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이 이제 타일러 합리적 모형. 그 다음에 이제 타일러 제자인 타바는 이제 교사 중심이죠. 교사가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학교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자 하는 게 이제 스킬백의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다라는 거죠. 일단 그 타일러는 교육과정 개발할 때 첫 번째 목표를 먼저 설정해야 된다. 목표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잠정적 목표 자원을 토대로 해서 잠정적 목표를 추출하고, 그리고 구체적 목표를 설정한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험의 선정, 세 번째는 경험의 조직, 그리고 교사학습 없고 평가, 이렇게 교사학습과 교육과정을 동일한 형태로 봤다. 그리고 이제 타박은 이제 교사 중심이고, 스킬백은 학교 내외적인 상황을 분석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학교 내외적 상황을 분석해서 그것을 토대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구축, 판단과 실행, 평가, 모니터링, 피드백, 재구성, 다시 상황 분석, 이렇게 이제 계속 순환적인, 역동적인 상호작용 모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타일러의 이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를 뒤집어 놓은 역방향, 백워드 설계 모형, 이제 위긴스 앤 맥타이가 백워드 설계 모형을 제시했죠.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가 뒤집혔다. 그래서 백워드 설계 모형은 첫 번째 단계 목표부터 이제 먼저 타일러의 그 목표 모형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부터 먼저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바라는 결과의 확인. 두 번째, 평가 계획이 다음에 나오죠. 바로 평가 계획이 두 번째고, 평가 계획을 이제 위긴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수락할 만한 증거의 결정. 공부 잘하셨네. 세 번째는 이제 학습 계획이죠. 학습 계획은 뭐라고 했죠? 학습 경험과 수업의 계획, 이렇게. 그래서 그 백워드 모형의 특징은 첫 번째, 성취 기준, 성취 기준을 강조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영속적 이해, 세 번째, 그렇죠, 부재적 평가 계획. 공부 잘하셨네. 수업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 외우고 가니까 효과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실제 모형은 이제 실제적인 그 개발 절차를 묘사한 거죠. 슈왑과 워커가 있는데 일단 넘기시고, 그리고 이제 교육 과정 이해하자는 게 이해 모형입니다. 아이즈너, 파이나, 애플, 이렇게 세 사람 있죠. 아이즈너가 목표를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분류를 했죠. 첫 번째 목표가 행동 목표, 두 번째가 문제 해결 목표, 세 번째 표현적 결과. 이거 훌륭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표현적 결과라든지 문제 해결 목표를 평가하려면 평가졌던 그 평가 기술이 필요하죠. 평가 기술 관련된 두 가지가, 첫 번째가 교육적 감시 시간, 두 번째 교육 비평,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파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존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이죠. 아이즈너가 예술적, 인문적 측면에서 접근했다면 실존적 측면에서 접근한 방법이죠. 그래서 실존적 해방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제 파이나고, 파이나는 그래서 교육과정 그 원인이 쿠렐에 복귀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복귀와 관련해서 쿠렐의 방법론 네 단계가 있죠. 첫 번째가 회기, 두 번째 전진, 세 번째 분석, 네 번째 종합. 아주 훌륭합니다. 그레이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애플은 이제 신교육 사회학에서도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애플은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정치 경제적 구조 또는 사회 경제적 구조적 관점에서 교육 과정을 분석했죠. 그래서 이제 지배 집단의 이데올로기가 교육 과정에 반영된다고 했는데, 그 교육 과정은 두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해볼 수 있죠. 첫 번째는 형식적 또는 표면적 교육 과정, 두 번째
잠재적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반영이 된다고 얘기했고, 컴퓨터 교육과 관련해서도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육 과정 개발 모형과 관련된 논의가 이제 끝나고 두 번째, 유형, 공식적 교육 과정과 잠재적 교육 과정, 영교육 과정을 알아볼 수 있죠. 공식적 교육 과정은 일단은 이제 교과 중심 교육 과정에서부터 이제 출발하죠.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은 형식도의 이론에 근거해서 도래가 되는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과입니다. 모든 교과를 교육 과정으로 구성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이고, 그래서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의 장점은 첫 번째가 체계적인 지식 전달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교사의 주도하에 교육이 전개되기 때문에 학습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 단점은 아무래도 교과 지식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동의 측면이 이제 아동 또는 아동의 경험과는 좀 괴리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아동의 흥미와 피로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무시한다. 이게 단점이고, 또 학습자 입장에서 보면 수동적이라는 거죠. 주입하고 전달하기 때문에 수동적이다. 수동적 학습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아동의 경험과 흥미, 피로를 무시하고 수동적 학습 태도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다. 그래서 아동의 생활 경험, 일상생활의 경험을 교육 과정으로 구성하자라는 거고, 그래서 피로와 흥미를 토대로 해서 교육 과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죠. 그래서 학교의 지도하에 배우는 그 학생의 경험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고, 자, 그래서 이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의 특징은 학생의 피로 흥미를 반영하기 때문에 자발적이다. 능동적인 학습 태도,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학습 활동을 촉구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생활과 관련된 경험이 이제 교육 내용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 유용하다, 또는 뭐 민주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중 하나이고요. 단점으로서는 이제 이 경험을 강조하고 지식을 등한시하다 보니까 기초 지식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기초 학력 저하가 문제가 되고, 또 두 번째는 비효율성, 이제 모든 내용들 다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비효율성, 그러니까 교육과정 운영의 비효율성 또는 시간의 비경제성, 이제 문제점으로 나타난다는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 두 가지가. 이런 시간의 비경제성, 그리고 그 기초학력 저하 때문에 나오는 게 이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죠.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은 많은 내용을 안 가르치겠다는 거죠. 지식의 구조, 뼈대만 가르치겠다는 거죠. 지식의 구조와 탐구 과정을 교육 과정의 구성의 중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다라는 거.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지식의 구조를 가르치기 때문에 지식이 굉장히 단순화된다는 거죠. 단순화, 경제화, 그죠? 핵심만 가르치는 핵심만. 지식의 단순화, 경제성에 기인할 수 있다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원리와 개념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원리와 개념은 전이가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높은 전이가. 또 그걸 탐구 방법을 강조하기 때문에 내재적 동기유발이 가능하다는. 이 단점으로서는 지나치게 지적 측면만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적 교육이 소홀히 될 수 있다라는. 그리고 지식 자체가 그 학문적 지식이기 때문에 실용성은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나오게 되는 게 정의적 교육도 인간도 어차피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이 같이 통합된 전체로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이 등장하게 되고, 그 이후에 전체를 통합하는 통합 교육이 등장하겠다는 것. 통합 교육의 방식은 다학문적 통합, 가학문적 통합, 탈학문적 통합, 초학문적 또는 탈학문적 통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죠. 그리고 잠재적 교육 과정은 학교 생활 중에 은연중에 배우되는 교육 과정을 잠재적 교육 과정이다라는 것이고, 영교육 과정은 널이죠, 널.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배제된 교육 과정 또는 가르치지 않은 교육 과정을 잠재적 교육 과정이다. 잠재적 교육 과정이 그러니까 영교육 과정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의욕부진, 의무타, 무지, 다성,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영교육 과정이 발생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 과정과 관련된 논의가 끝납니다. 크게 두 가지죠. 교육 과정 개발과 관련된 부분이고, 두 번째는 교육 과정 유형과 관련된 두 가지가 교육 과정 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교육 과정과 관련해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관련된 논의를 했다면, 이제는 그 가르칠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 학생, 학습자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데, 이 학습자에 대한 고찰은 교육 심리학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심리학이란 무엇인가? 교육 심리학이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가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이 내용을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그래서 학교 교육을 전개하는 교사는 대상, 학습의 대상에 대한 고찰 없이는 절대로 교육을 전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학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되고, 지적 능력, 정의적 측면,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것을 정보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발달이 어느 정도인지 이 모든 제반 사항들을 알고 있어야지 거기에 적절하게 교육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누구에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누구가 바로 이제 학습하는 대상인 거죠. 학습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학습자를 이해하고 학습자를 탐색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논의가 바로 심리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심리학은 이렇게 해서 학습자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학습자를 변화시키겠다 하는 게 교육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학습자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해. 학습자를 이해하고 학습자를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학습자예요. 지금 여러분들 학습자죠. 그럼 제가 이제 제가 어떤 목표를 향해 1, 2월 교육학 강의다. 그럼 1, 2월에 어떤 목표가 지정해지고 그 관련된 내용을 나름대로 조직해서 선정하고 조직해서 1, 2월 강의를 하고 있죠. 그 대상은 1, 2월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럼 1, 2월이면 공부가 완벽하게 돼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냥 거의 뭐 초짜분들이 좀 많고 또 뭐 작년에 공부하셨더라도 다시 한번 처음부터 토대를 좀 다져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의 어떤 태도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그 지식의 수준들 이런 거를 고려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죠. 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고려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자가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지 또 어떤 것을 선호하고 있는지 발달 상태는 어떤지 뭐 선행학습 정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이 교육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를 인지구조의 변화를 도모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하자면 이 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관련된 교육 심리학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건데 학습자 전체를 보면 이 교육 심리학이라는 것은 교육과 심리학이 접목된 부분입니다. 교육과 심리학이 접목된 합성어라고 볼 수 있는데 심리학적 관점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심리학은 이렇게 분과 학문이 굉장히 많죠. 뭐 임상심리학도 있고 사회심리학도 있고 뭐 인지심리, 발달심리, 학습심리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딱 갖고 오는 거죠. 첫 번째가 학습심리. 학습심리학을 가져와서 학생들의 학습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발달심리학을 갖고 옵니다. 발달심리학에서 학습의 발달 상태를 살펴보겠다. 그래서 발달심리와 학습심리 두 개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교육심리학입니다. 교육심리학은 발달심리와 학습심리 두 개다.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과정 유행으로 두 가지를 분류해 볼 수 있다면 교육심리학은 발달심리와 학습심리 두 가지다. 발달을 예를 든다면 발달은 어떻게 발달합니까? 인간을 보면 인지적 측면의 발달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정의적 측면 안에 성격, 사회성, 도덕성 정의적 측면의 발달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리고, 신체적 측면의 발달이 일어나죠. 이 신체적 측면의 발달은 굳이 교육심리학에서 다룰 필요가 없겠죠. 신체 측면의 발달은 이제 체육 하시는 분들이 전공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제 발달이라고 하는 거, 발달 심리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인지적 측면의 발달을 다루고, 그리고, 그 정의적 측면의 발달을 다루겠죠. 그 인지적 측면의 발달을 다루기 전에 먼저 발달의 특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발달의 특성, 인지적 측면의 발달의 특성들, 정의적 측면의 발달의 특성들 따로 뽑아서 논의할 수도 있는데, 한꺼번에 물론 이제 발달 심리에서 논의해도 되는데, 발달 심리에서 논의하면 너무 복잡해서 제가 요것만 따로 뽑아놨습니다. 뽑아놓고, 그래서 거기 이제 표를 보시면, thinking map을 보면, 학습자의 특성, 그래서 인지적 특성과 정의적 특성을 따로 뽑아놓은 겁니다. 이거 발달해서 다뤄야 될 부분인데, 너무 많아서 교육심리학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교육심리학을 다룰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이제 다음 thinking map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이제 학습 심리죠. 발달 심리죠. 세 번째가 학습 심리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학습 심리와 발달 심리 두 가지로 논의를 하는데 다만 그 학습의 특성, 발달과 관련된 특성들 따로 뽑아놓은 게 첫 번째 학습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학습의 특성을 먼저 논의를 합니다. 먼저 인지적 특성과 정의적 특성을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인지적 특성은 지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창의성, 그 다음에 인지 양식 세 가지를 논의를 합니다.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지능의 본질이 뭔가라는 거예요. 지능, 도대체 뭐가 지능이라고 하는가? 무엇을 지능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본질, 지능의 본질에 대한 논의가 지능과 관련된 논의라고 보시면 있는데 원래 지능의 본질에 대한 논의는 지능검사가 먼저 나오고 나서 지능검사를 한참 시행하다가 보니까 도대체 지능이 뭔데? 라는 논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좀 약간 아이러니컬하죠? 지능의 본질, 또 지능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처음에 이제 지능검사가 도입이 된 배경이 비내가 처음 지능검사를 만들었죠. 비내 시몬이. 비내 처음 지능검사 도입하는 이유가 학교에서 지적인 능력이 좀 떨어져서 학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 학습 부진화를 변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능검사를 만든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지능검사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부진화 변별 목적으로 만든 게 지능검사고, 그리고 지능검사가 계속적으로 시행되고 오다가 학자들이 그러면 지능이 뭔데 한번 논의해보자 하는 게 지능과 관련된 논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능과 관련된 논의는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고전적인 지능 이론, 두 번째 또 고전적 지능 이론, 첫 번째는 지능을 심리적으로 측정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능검사 자체가 지적인 능력을 측정하겠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그 측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지능의 본질을 논의하고자 했던 게 첫 번째,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능의 본질을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논의를 했던 게 이제 첫 번째 논점이고, 그래서 지능이 몇 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요인과 관련된 논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지능은 요인보다는 이제 지능의 위계화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두 번째가 고전적 지능이란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위계적 접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심리 측정적 접근을 한다면 두 번째가 위계적 접근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는 이제 그 지능의 범위를 조금 넓혀서 가드너라든지 스턴버그 같은 학자들이 다중지능 이론, 성공지능 이론과 또는 이제 그리고 IQ 말고도 이제 EQ도 있다 해서 EQ, 감성지능도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고전적 지능 이론은 스피어만이 제일 먼저 선두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피어만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든지 첫 번째 주장한 사람이 제일 최고. 그렇잖아요. 뭐든지 처음 말하는 게 어려워요. 그 다음부터는 뭐 비판하고 살 보태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스피어만은 두 개의 요인으로 돼 있다. 지능. 일반 요인과 어차피 나중에 나가니까 편하게 들으십시오. 일반 요인과 특수 요인 두 개의 요인으로 돼 있는 단일 능력이다. 딱 하나의 능력. 단일 능력. 그러니까 손다이크가 이제 부정하면 되잖아요. 일반 요인 부정. 서스톤도 일반 요인 부정. 일반 요인을 부정하면서 다른 걸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손다이크는 이제 다요인설, 세 개의 다양한 요인으로 되어 있다. 다요인설 얘기하고, 서스톤은 군집으로 되어 있다. 군집 요인설. 길포드는 여기 두 개 요인이죠. 여기 세 개 요인입니다. 길포드는 지능 구조 모형에서 복합 요인을 지정한다. 복합. 지능은 180개 요인으로 되어 있어. 요인이 180개야. 지능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이 180개라는 겁니다. 180개. 그 다음부터는 누구도 말을 못하겠죠. 180개 나는데 더 이상 200개다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능에 관련된 요인설, 심리 측정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 고전적 지능 이론의 종결자가 길포드입니다. 끝내버립니다. 그냥 180개로.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되죠. 지능은 위기가 있다. 그래서 고전적 지능의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카텔의 이 형태설입니다. 카텔은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다. 두 개의 위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2층설이라고 하고요. 1층, 2층형. 지능이 1층, 2층 두 개 층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 전체를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과 2층, 하층, 상층, 하층부와 상층부 두 개 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층부는 유동성 지능, 그리고 유전, 줄줄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줄줄. 흐를 유자. 선대로부터 쭉 흘러져 내려오는 거, 선천적으로 유전되는 거죠, 그죠? 선천적으로 유전되는 유동성 지능이 있고, 만들어진다는 결정은, 결정이라고 해서 결정된 게 아니라, 결정되어가는, 만들어지는 결정성 지능,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 두 가지고 또 일반 요인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지능은 이제 변화될 수 있다. 뭐 이런 논의를 하는 게 카텔입니다. 호는 다시 그 카텔의 논의를 다시 종합하고, 그래서 카텔 정도는 우리 한번 봐둘 필요는 있는데, 왜냐하면 지능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얘기했고요. 그리고 최근의 지능 이론은 이제 가드너부터 출발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가드너 다중지능 이론, 예일대 스턴버그의 성공지능 이론, 최근에 IQ 말고 EQ도 있어 해서 이제 감성지능 또는 정서지능에서 EQ 이렇게 세 가지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능 이론의 주요한 이론들 중에 하나입니다. 가드너는 다중지능이다. 다중이라는 말은요, 9개 상호 독립적인 지능이 독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서로. 이 머릿속에 지능이 9개가 있는데 이게 서로 독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9개 독립된 다중지능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지능은. 얘네들이 다중 형태로 여러 개가 한꺼번에 묶여져서 다중 형태로 상호 독립적인 9개의 다중의 복합적인 지능들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가든의 다중지능 이론입니다. 지능을 보시면 어떤 거는 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논리수학적 지능이 좀 강점 지능으로 작용하는 사람도 있고, 좀 수학은 또 좋은데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언어 지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체육도 너무 못하는 사람이 있고, 미술은 뭐 잘하는데, 이렇게 보면 서로 독립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지능 프로파일이 다르죠, 그죠? 프로파일 또는 프로필. 지능의 구성들에서 개개인마다 독특하다는 거예요. 독특하다. 그러니까 꼭 보면 이 일반 요인설, 그러니까 일반 요인입니다. 또는 주의 요인 또는 일반 요인, general, 일반 요인 또는 주의 요인 또는 이 요인설. 스피어만 같은 경우는 단일 능력이라서 단일 능력. 지능은 단일 능력이야, 단일 능력. 단일 능력이기 때문에 팔방미인이라고 그러죠. 하나를 잘하면 열을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래 주로 생각했던 지능이 높으면 다 잘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능이 높으면 모든 교과에서 높은 학업 성취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수학 공부 잘하는구나. 그럼 너는 미술도 잘하고 체육도 잘하고 다 잘할 것이야. 근데 가드는 이걸 부정합니다. 단일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일 능력이 아니라 9개로 독립된 복합적인 다중지능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수학은 잘해도 국어는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체육을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설명하고자 하는 게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다. 그러니까 지능이 굉장히 사람들마다 얘네들의 결합 형태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독특한 지능이 형성된다라고 독특하다. 선생님 지금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몰라도 그냥 편하게 들으십시오. 조금 들어가면 다시 이해가 될 겁니다. 일단은 저렇게 설명하는구나. 이 사람이 저렇게 설명하니까 어떡합니까? 저는 저 사람이 설명했던 것을 제가 이해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건데 가드너한테 가서 물어보시죠. 왜 그렇게 설명하는지. 그러면 이거는 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9개 지능으로 구성되냐. 처음에 이 사람도 9개 지능 얘기하지 않았어. 처음에 7개 했거든요. 다시 수정했어. 9개로 다시 수정합니다. 지능 학설도 자기 학설도 자기가 불만이 있으니까 다시 수정하는 거죠. 이 검증이 불가능해. 이거는 어떻게 검증합니까?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성공지능이라는 거죠. 사회 성공이라서 꼭 교과 성적이 높다고 해서 사회 성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공지능은 스턴버그는 얘는 상호 독립적이다. 상호 독립적인데 이 성공지능은 다른 말로 삼위일체 이론이에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가 돼서 하나님을 구성하죠. 그죠? 하나님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가 하나의 몸의 일체, 하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다. 마찬가지로 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세 개가 하나의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서로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드너하고 스턴버그는 서로 생각이 달라요. 얘는 성공지능 이론은 세 가지, 성경, 그러니까 삼위일체니까 성경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성경상. 성분적 지능, 경험적 지능, 상황적 지능, 성경상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어서 작용하는 게 성공지능이다. 이 세 개가 통합되어서 작용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세 개가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어 있다.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스턴버그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감정 상태, 자기의 정서나 감정, 타인의 정서나 감정을 인식하고, 또 평가하고 표현하는 능력과 관련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감성 정서가 인지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하는 게 감성지능 이론이다. 그러니까 최근에 논의가 된 게 이거죠. 그래서 최근의 지능 이론은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능 이론은 스피어만부터 이제 감성지능 이론까지 논의가 됐는데, 이게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 스피어만이고, 두 번째 카텔 정도 볼 수 있겠고, 세 번째 이제 최근의 지능 이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얘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지능의 측정, 지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얘 논의가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논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역사적 순서로 보면 얘가 우선입니다. 먼저 지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비내부터 출발합니다. 비내는 시범과 함께 지능검사를 측정한다는 게, 지능검사, 학습 부지나 변별을 목적으로 얘네들을 변별해서 다시 보충, 재교육시켜서 학교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능을 어떻게 측정했는가는 이제 이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 지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스탠포드로 넘어가고 얘가 그리고 이제 웩슬러가 최근에 우리는 보통 이제 웩슬러 지능 검사를 합니다. 웩슬러 지능 검사로 실시를 하고 있죠. 이거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지능 검사가 문화적으로 불공정해요. 문화적으로 불공정하기 때문에 문화 공정성 검사로 또 따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보통 미국 같은 경우로 보면 이제 흑인 백인으로 나눠져 있고 대부분 뭐 교과서 내용들이 전부 다 백인 중심이죠, 그죠? 백인 중산층 백인이 이 문화적으로 지배권을 갖고 있으니까 백인 중심이다 보니까 지능 검사할 때도 언어로 검사하는데 그 언어의 내용들이 다 백인 위주가 될 거 아닙니까? 또 문화적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 훨씬 유리한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음 중 기차와 관련된 것을 고르시오. 이게 지능검사지다. 문제가 언어성 검사입니다. 언어성 중에서 이제 그 언어에 대해서 검사하는 거겠죠. 기차와 관련된 것을 고르시오. 1번 풍금, 2번 피아노, 3번 비행기, 4번 KTX. 뭡니까? KTX 자체를 모르면 못 쓰는, 이거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시골 살았어. 예를 들어서 KTX가 뭔지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 아프리카 살면 KTX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걸 못 고르는 거죠. 그럼 언어적으로 이게 문화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거죠. 문화적 혜택을 많이 받거나 또는 그런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유리한 게 지능 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공정한 문화 공정성 검사를 하자라는 게 문화 공정성 검사입니다. IQ를 공정하게 검사하자. 그 다음에 요것도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이지만 이건 이거 좀 중요한 거죠. IQ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검사는 뭐죠? 얘네들이 하는 거고 검사해 놓은 거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건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거기 보시면 표시가 돼 있죠. 출제가 됐다. 자, 이렇게 해서 지능과 관련된 논의, 지능이 무엇인가라는 것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두 가지 논의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은 최근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창의 융합형 인재를 강조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논의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이고요. 창의성 개념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도대체 창의성이란 뭔가? 길포드가 주장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창의성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얘가 이제 창의성의 특성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인지적 특성, 처음에 인지적 특성을 논의했다가 나중에 봤더니 사람들이 야 인지적 특성만 창의성 있는 게 아니야. 정의적 측면도 창의적 특성이 있는 거야 해서 정의적 측면을 나중에 추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의성 구성 요소 두 가지로 나눠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인지적 특성. 인지적 측면에서 창의성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민감성, 뭐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조직성 이와 같은 인지적 측면에서 창의적 측면을 살펴보고 두 번째 정의적 측면 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든지 모호한 것을 참고 견딘다든지 그런 이제 그 정의적 측면 두 가지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 두 가지로 나눠서 창의성 구성 요소 살펴볼 겁니다. 그다음 창의성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의 문제죠. 개발 기법 이 두 가지 좀 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발 기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 6가지 정도로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이 창의성 개발 기법 크게 나올 수도 있고 범위를 좁혀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창의성 개발 기법에서 쓰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를 뭐 스탬포에 대해서 논의하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시네틱스, 스탬포 그 논의들을 이제 창의성 개발 기법과 관련된 뭐 드보노의 PMI라든지 PMI 그 육색 사고 모자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창의성 개발 기법에 대해서 살필 겁니다. 그 다음에 인지양식. 학습자의 특성입니다. 학습자는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정보 처리 방식. 학습자의 독특한 정보 처리 방식을 살펴보자 하는 게 인지양식. 어떤 사람은 강의 듣는 걸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둘이 스터디하면서 토의 토론하면서 혼자 공부하기보다는 이제 서로 스터디하면서 토의 토론하면서 공부하는 걸 선호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학습자 특성이 다르다는 게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낮에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밤에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엎드려서 공부하는 사람, 누워서 공부하는 사람, 이어폰 들으면서 노래 들으면서 공부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마다 다 정보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 정보 처리 방식, 학습 선호도 또는 학습 양식, 인지 양식과 같은 건데 인지 양식 바로 학습 양식, 학습 선호도, 정보 처리 방식 관련된 논의가 두 가지 논의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뭐 세 가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위트킨이 얘기한 장독립적이다, 장의존적이다. 장에 독립하느냐, 장에 의존하느냐, 주변의 장에
주변의 장애에 의존하는 인지양식이 있고, 주변의 장애 독립적인 장독립적 인지양식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좀 급한 사람, 성격이 약간 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충동적인 사람, 반응이 굉장히 빨라요. 반응이. 근데 반응이 빠른 만큼 오답률이 좀 높죠. 오답수. 그러니까 반응 오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응 시간과 반응 오류를 근거로 해서 충동형, 반성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충동형, 반성형, K건은 충동형, 반성형을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는. 콜버는 학습 유형도 네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인지양식은 또 중요한 부분에 속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학습자가 어떻게 학습하는 학습 선호도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인지적 측면에서는 지능이론 간단하게 몇 개 살펴보시고 창의성과 인지양식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요것이 오늘까지죠. 오늘 나갈 진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나갈 진도는 정의적 특성입니다. 맞나? 맞는 것 같아요. 내일까지 정의적 특성. 그 다음 주 월요일은 학습이론, 화요일은 학습이론부터 먼저 나오죠. 학습이론, 그 다음 화요일 발달이론 이렇게 해서 이제 심리학 끝납니다. 자, 정의적 특성에서는 인지적 특성은 우리가 사실 공부와 관련해서 학습과 관련해서 보면 앞에 인지양식 학습자가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도 물론 중요해요. 거기 그 인지양식을 고려해 줘야 돼요. 어떤 학생은 강의를 선호하는 사람은 강의 설명식으로 해주고 그다음 토익토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토익토를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사실 다인수학급에서 곤란하긴 하죠. 일률적으로 해야 되니까 누구는 강의해주고 누구 저기서 토익토를 하라 그러고 곤란한데 어쨌든 뭐 그런 거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고 학습과 관련해서 중요한 건 지적인 측면의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지능은 쉽게 변화가 안 돼요. 물론 변화된다고 하지만 변화가 안 되죠. 그래서 지능은 학업 성취와 관계가 상관성이 0.5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근데 지능이 높다 하더라도 이 동기라고 하는 것도 정의적 측면에서 동기가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도 상관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능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0.45 정도 되는데 동기도 학업에 영향을 엄청나게 미친다는 거죠. 학습자에. 그러니까 동기가 최근은 지능은 이제 거의 뭐 논의가 끝났습니다. 동기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내일 논의인가요? 예. 그래서 학습자 특성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동기에 대한 논의가 학습자 특성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하고 시험도 3번이가 나왔을 겁니다. 3번 출제될 정도로 지적인 능력보다는 동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동기가. 요즘에 동기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고 있더라는. 자, 정의적 특성 먼저 살펴볼 것이 자아에 대한 개념이죠. 너 이렇게 개념이 없냐는 거. 너에 대한 개념,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거 개념이라고 해서는 관념이죠. 생각이고 느낌이고 태도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과 느낌, 태도. 자기 자신을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과 느낌, 태도인데 그럼 자기 자신에 대한 무엇에 대한 생각과 느낌과 태도냐? 능력에 대해서 자기의 능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치, 자신의 가치, 그러니까 능력과 가치 두 가지. 능력과 가치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태도, 감정 이거를 자아 개념이라. 이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 있죠. 그래서 긍정적 자아 개념, 부정적 자아 개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긍정적 자아 개념이면 어떻습니까? 긍정적이라는 것은 자신에 대한 능력에 대한 긍정적 태도, 가치에 대해서 난 가치로운 사람이야. 부정적이라는 것은 능력, 자신 무능하고 가치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게 부정적 자아 개념이겠죠. 이 논의가 자아 개념에 대한 논의고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동기론입니다. 동기론은 기본적인 동기,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내재 외재 기준은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내부에서 동기가 유발되는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동기가 어디서 나오는가. 유기체 내부에서 나오면 내재적 동기, 유기체 외부에서 비롯되면 외재적 동기. 뭐 그렇게 논의하는 게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입니다. 이 동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동기가 뭐예요? 동기가 뭡니까? 에너지죠, 에너지, 심리적 에너지. 자동차 에너지가 뭡니까? 석탄이죠. 석탄 연료. 그러니까 뭐 석탄의 석유, 이게 화석 연료죠, 화석. 석유, 가스 이런 게 이제 자동차 연료죠, 그죠? 연료가 있어야지 자동차가 움직이죠, 그죠? 동작을 하잖아요. 동작을 시발하고
말이 좀 이상하네. 우리 때는 그 말이 썼는데, 예. 동작을, 동작이 나오는 거죠.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작해서 나온다, 시발하고. 동작을 유지하고 촉진하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동기예요, 동기. 그죠. 그 심리적 측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학습에서도 학습 동기라는 것은 학습을 유지하고 촉진하고 학습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동기예요, 이게. 에너지. I'm your energy. 동기. 이 동기가 그러면 어디서 비롯되는가? 동기가 도대체 뭔가에 대한 논의가 이겁니다. 동기에 대한 무엇이 동기인가? 동기는 뭐가 에너지냐, 뭐가 사람의 몸을 움직이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게 된 에너지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 에너지가 뭐냐? 에너지 욕구다. 아니야, 믿음이야. 아니야, 목표 때문이야. 욕구가 에너지를 유발하게 된다. 욕구. 배고프니까 밥을 먹는 거고, 밥을 먹으려고 움직이는 욕구가 나타나는 거죠. 그 밥을 향해서 나가고, 목표를 향해서 나가고, 그 행동을 계속 유지하고 촉진하는, 배가 고프니까. 그죠? 이게 생리적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욕구가 에너지야, 에너지. 아니야. 믿음이야, 믿음. 자기 자신에 대한 능력에 대한 믿음.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공부하는 거지. 내가 능력 없다고 생각하면 이 자리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겠느냐? 아니야. 능력이 있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생각하니까 그 자신에 대한 믿음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 내가 공부를 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공부하려고 하는 거네. 그죠? 욕구보다는 믿음이 내가 믿기 때문에. 믿음이 에너지의 원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목표가 나를 끄는. 목표가 없으면 동기는 유발이 안 된다는 거야.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목표. 이거 반드시 이해해야지. 하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이해하려고 끙끙끙끙 대면서 책장을 넘기는 게 아니냐는 거죠. 이게 에너지, 이게 바로 에너지라는 게. 이해하려고 하는 이거. 또는 남들하고 지기 싫었어. 오늘 밤잠을 설치는 이유도, 새벽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내일 시험 잘 보려고 하는 이유도, 저 사람보다 내가 1등이나 더 상대평가의 상태에서는 10명 뽑는다면 10명 내가 10등 안에 들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볼 때 내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그 목표 때문에 1시간에도 더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남한테 스터디하면서 안 가르쳐주고 그러려고 하는 거. 바람직한 건 아니죠.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공유해야 되는데 이제 경쟁자로 생각해 버리잖아요. 어쨌든 이런 이기려고 하는 목표, 이 목표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사람의 행동을 유발하는가, 무엇이 어떻게 해서 그 에너지가 나오는가,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논의가 학습에 관련된 학습 동기가 욕구다, 믿음이다, 목표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욕구 위계 이론. 욕구와 관련되는 게 욕구 위계 이론입니다. 욕구, 메슬로가 얘기했고, 욕구는 몇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5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하위 욕구가 충족될 때 상위 욕구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게 욕구 위계 이론입니다. 욕구 위계화되어 있다. 생안사 존자,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생안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 5개 욕구가 인간의 욕구다. 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동기가 나타난다. 행동이 나타난다. 욕구 충족이 안 되면 동기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 학생에게 너 왜 이렇게 공부 안 하니? 그러면 너 공부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고 그러니? 선생님처럼 밥 먹을 너무 힘이 들었어. 밥도 못 먹고 다닙니다. 밥도 못 먹고 다니는데 무슨 공부입니까? 친구한테 왕따 당하는 학생에게 너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 공부 열심히 해라. 저는 왕따 문제부터 너무 심각하다는 왕따로. 친구하고 원만한 관계부터 유지가 돼야지 무슨 공부를 하죠. 그죠? 이게 욕구, 이게 자기 결정성, 모든 행동과 자신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그 욕구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욕구, 그래서 환경을 통제하고 이걸 선택하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도 대시와 리아는 자기 결정성 때문에, 이 자기 결정성이 바로 특히 동기 중에서 내재적 동기, 자기가 원해서 내재적 동기, 외부에서 유발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유발되는 동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자기 결정성 이론입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자기의 행동과 자기 운명을 자기가 원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결정성. 그런 자기 결정의 욕구와 관련되는 게 동기다. 자기 가치.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가치로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부도덕하고 아무리 이뭐그 폐륜하라 할지라도 자기 자치는 자기 스스로 보존하려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가치를 보존하려는 욕구.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나쁜 사람에게 나쁘다고 막 뭐라고 비난하면 자기 가치를 보존하려고 칼 들고 설치잖아요. 그죠? 너가 나를 비난했어? 이렇게. 예. 이게 자기 가치 욕구입니다. 자기 가치 욕구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학습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특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기 장애 전략, 장애 전략. 자기가 유능해 보이려고 자기 방어를 하는데 그것을 자기 장애 전략이다라는 그 개념을 살피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 믿음입니다. 믿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너 나 믿지? 나도 너 믿어. 그렇게 믿으니까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기대가치 이론입니다. 좀 많습니다. 여기가 많죠. 여기서 좀 허걱거립니다. 좀 양이 많아서. 기대가치, 성공할 기대가 있고 그 성공에 대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봤을 때 내가 이 임용시험이라는 이 공부에 대해서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또 성공했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공할 기대가 없다 또는 성공했을 때 그만한 가치가 없다 생각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보고 초등학교 수학 문제 풀으라 그러면 초등학교 수학을 성공할 만한 가치 기대는 있는 거예요. 그죠? 성공 기대는 있죠. 초등학교 수학 문제 풀 만한 가치는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수학 문제 풀려면 안 푸는 거예요. 그냥 동기화가 안 되는 거예요. 동기화가. 너무 그 가치가 없거나 또 둘 중에 곱하기죠. 둘 중에 하나라도 지르면 동기가 안 나타나는 거죠. 둘 다 충만할 때 동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효능감, 자기 능력. 자기 스스로에 대한 능력에 대한 감정이죠. 능력에 대한 감정. 그 특정 과제의 수행과 관련돼서 성공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믿음.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이 임용시험 문제에 대해서 교육학이다. 또는 전공이다. 전공과 관련된 과제에 대해서 또는 교육학과 관련된 과제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자기 스스로 나 좀 성공하기 좀 어려운데 그런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용기가 동기가 덜 되는 거죠. 이렇게 특정 과제 두 번째 성공할 수 있 능력 특정 과제 능력에 대한 믿음 이게 자기 효능감 반두라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살아있는 교육 심리학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반두라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살아있는 교수학습 이론가 중에서 가장 영향이 있는 사람은 조나센은 이제 교수학습 이론가 중에서 살아있는 교수학습 이론가 중에 가장 영향이 있는 사람이고 교육 심리학자 중에서 가장 영향이 있는 사람 반두라. 그래서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서 출제된 건 아니고 학습 이론에서 관찰학습 이론 나왔죠. 그 다음 귀인 이론이죠. 와이너 또는 이제 바이너의 귀인 이론. 귀인, 어디로 원인을 귀속시킬 것인가 문제죠.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어디로 귀속시킬 것인가와 관련된 논의가 귀인 이론이고, 능력 또는 운으로 돌릴 것인지, 노력으로 돌릴 것인지, 과제 난이도로 돌릴 것인지 관련된 논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목표 관련된 부분입니다. 목표 지향성 이론이 있는데, 목표 지향성,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목표를 어디로 지향하게 하느냐와 관련된 논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목표를 어디에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학습 수행과 결과가 달라진다. 수행과 결과가 달라진다. 여기서 말하는 목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숙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숙달은 숙달시키려면 마스터 시키려고.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수행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나라 말로 보면 사실 별반 차이가 없는데 이때 수행이라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남과의 비교에 초점을 맞췄어. 내가 쟤한테 이겨야지. 쟤보단 잘해야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수행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는 이걸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그 이해 때문에 이해라는 것을 목표를 두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과 결과에 따라서 영향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목표를 어디를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수행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과정 결과가 달라진다는 게 목표 지향성 이론이다. 성취 동기입니다. 어렵고 도전적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거, 성공적으로 수행해야지라는 그 동기와 관련된 성취 동기 이론이고, 성공을 추구하려는 성공 추구 동기와
실패를 회피하고자 하는 실패 회피 동기, 성공 추구 동기와 실패 회피 동기 두 가지를 가지고 논의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가 동기가 무엇인가는 학습 동기와 관련해서 볼 때 학습 동기의 본질이 뭔가, 동기의 본질이 뭔가에 대한 본질적인 이론적인 논의를 한다면, 두 번째 살펴봐야 될 동기, 이 설계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수업을 할 때 동기를 끄집어내는 거야. 얘는 뭐야? 동기가 어디서 나오는가? 가솔린이냐, 석유냐, 뭐 디젤이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따진다면 얘는 가솔린이든 석유든 디젤이든 상관없이 그냥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제 끄집어내는 거야. 동기를 유발시키는 선생님이. 동기를 유발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이제 동기 설계 이론. 동기 설계. 이게 이제 켈러가 얘기한 켈러의 동기 유발 전략. 동기를 어떻게 유발할 것인가 하는 악스 이론. 악스. attention, 주의 집중시키는 주의 집중. relevance, 관련성. 아, 나하고 관련돼 있구나. 그 다음에 confidence, 자신감. satisfaction, 만족감. 이렇게 네 가지로 동기를 유발시킨다. 동기 유발 전략이죠. 동기 유발 전략. 어떻게 유발시키냐? 수업을 할 때 주의를 집중시키죠. 이렇게 시청각을 동원한다든지, 또는 질문해 본다든지, 또는 관련성, 자기의 관련 친밀한 사례를 제시한다든지, 친밀한 인물을 제시한다든지, 그 다음에 자신감, 만족감, 이런 걸 통해서 동기를 끄집어내는 수업에서 동기가 계속 유발될 수 있도록 쭉 끌고 나가려면 이 악스 이론에 근거해서 동기를 유발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동기 유발 전략,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켈러 한번 출제됐습니다. 이거 출제됐고, 요거 전부 다 중요합니다. 동기 이론은 전부 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 중에서 더 중요한 걸 만약에 골라라 그러면, 물론 이제 더 중요한 거를 골라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요거 한번 출제됐습니다. 요거는 출제됐고, 요거 출제됐고, 요거 욕구 위계 이론 출제됐죠? 요거 켈러 이거 출제됐죠? 벌써 세 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요 자기 효능감 이론, 요거는 이제 반두라 이론이니까 요거는 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요거 자기 결정성 이론. 귀인 이론도 또 이게 되게 오래된 이론이거든요. 되게 오래된 이론인데 최근에 이제 학습된 무기력반을 그래서 또 행정고시도 한번 최근에 출제됐습니다. 고전적인 이론이지만, 근데 일단은 뭐 좀 중요도로 본다면 자기결정성 조금 더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게 요거. 이게 좀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근데 저도 다 중요하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동기 이론이고, 좀 많습니다. 자, 발달 이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달 이론은 인지 발달, 정의 발달 이렇게 나누겠죠. 인지 발달을 주장한 사람은 이제 피아제가 최초입니다. 피아제와 비고츠키인데, 피아제, 비고츠키는 둘 다 당연히 알아두셔야 될 사람이죠. 물론 이제 피아제, 비고츠키는 주로 이제 청소년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살펴보면 될 겁니다. 이론적 측면에서 인지 발달을 다루는 거예요. 인지 발달, 지적인 능력의 발달을 다루는 게 인지 발달 이론이죠. 인간이 환경 이런 사물과 물리적 환경, 인간이 사물과 물리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인지 구조를 변화시킨다. 이 머릿속에 있는 스키마를 변화시키는 거. 이걸 인지 발달이다라고 설명하는 게 피아제. 피아제는 인간과 사물과 물리적 환경을 만지고 조작하는, 이렇게 물리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인지 구조를 변화시킨다. 그 인지 구조의 변화가 인지 발달이야. 인지 구조가 달라진다는, 구체적 조작기에서 형식 조작기로 달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설명하는 게 비고츠키고, 피아제고, 비고츠키는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지가 발달이 되지만 그 환경은 사회적 환경이야. 사회적 환경. 또래와 또는 자기보다 성인이라는 자기보다 조금 앞선 또래와 상호작용하면서 걔가 갖고 있는 지식을 내 걸로 받아들이는 거야. 내 걸로. 나보다 지식이라고 해서 어차피 나보다 조금 더 뛰어난 사람이 지식을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을 내 것으로 내가 스스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내 스스로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면 내가 그 사람의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접발달 영역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어쨌든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해서 피아제를
개인적 구성주의, 개인적 구성주의를 한다면 비고적 길은 사회적 구성주의 또는 사회 문화적 구성주의다라고 하죠. 둘 다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예, 근데 이제 비고척기가 좀 요절해서 빨리 죽어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논의가 양이 엄청 많았을 겁니다. 공부할 양이. 자, 그 다음에 두 사람, 특히 이제 비고척기가 요즘에 더 중시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정의성 발달입니다. 정의성 발달은 크게 이제 몇 가지 나눠볼 수 있죠. 성격, 도덕성, 사회성 세 가지 나눠볼 수 있는데 성격 발달 이론은 프로이드부터 출발하는데 프로이드는 별로 성적인 측면에서 이제 논의를 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 도입되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에릭슨하고 마샤 정도가 이제 중요한 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청소년기와 관련된 논의를 보시면 됩니다. 마샤 정체감 지위 이론, 에릭슨 나왔는데 마샤는 아직 안 나왔죠. 그래서 마샤가 조금 이제 중요시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생각하겠습니다. 일단 성격 발달 이론 있고, 이제 도덕성 발달 이론, 피아제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볼 필요 없어요. 전혀. 나올 가능성이 제로. 그 다음에 콜버거도, 좀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도덕성은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근데, 아주 고전적인 이론이고, 또 비판도 많이 받고 있어서 중요성은 좀 떨어집니다. 근데 그렇다고 버릴 수는 없는, 약간 계력 상태입니다. 버릴 수는 없고, 가기에는 좀 그렇고, 한번 보셔야 되는데, 중요성이 높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게 이제 사회성 발달이에요. 사회성. 요즘 사회성을 좀 중시하고 있죠. 셀만의 사회적 조망 수용, 사회적 조망 수용.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겁니다. 타인의 관점, 조망, 뷰, 조망,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셀만의 사회적 조망 수용 이론이 강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발음하기도 곤란합니다. 발음 잘 하셔야 돼요. 브론펜브레너 한번 해보세요. 예, 근데 이제 다바지 쓰면 멋대로 씁니다. 브롬펜 하기도 하고, 브룬펜 하기도 하고, 예, 브론펜브레너입니다. 생태학적 발달 이론, 자기를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아동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생태학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발달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생태학적 발달 이론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다시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지 발달, 정의 발달 전체 총괄적으로 생태학적 관점에서 발달 이론을 다루고 있는 생태학적 발달 이론. 브론펜브레너는 이제 행정고시에서도 5급 행정고시에서도 출제가 됐고요. 사회성 발달 이론도 아마 출제가 됐나? 그만큼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발달 이론이죠. 학습 이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습 이론. 학습 이론은 크게 학습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잠깐 알아셔야 되는 게 발달 이론은 뭘 다루니까? 발달을 다루는 거예요. 발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학습 이론은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설명적이고 기술적인 겁니다. 이 설명적 기술적인 것이 끝나면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처방해야 될지, 어떻게 규범적으로 처방해야 될지가 논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수 이론. 교수공학. 그래서 이거 다음에 나오는 게 교수공학입니다. 먼저 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됐고, 그 다음에 어차피 교수 학습을 전개하려면 학습자에 대한 학습 이론,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끝났습니다. 학습자가 어떻게 학습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그 기술적으로 설명했으면 그 다음에 하는 건 어떻게 처방할 것인가, 이제 처방적 이론이 교수공학이에요, 교수공학. 그거는 우린 교육심리학 다음에 이제 다루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행동주의입니다. 그래서 학습 이론은 학습이 뭐냐래. 학습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배운다는 건데, 배운다는 것이 무엇이냐. 학습의 본질, 외적 행동의 변화다. 외적 행동. 두 번째는 인지가 바뀌어야 돼, 인지구조. 제가 아까 교육심리학이 뭐라고 했습니까? 학습의 변화를 다루는 거죠, 변화를. 그죠? 발달도 변하고, 학습도 변합니다. 변화인데, 그 학습자가 어떻게 발달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다루는데, 이 변화가 내용이 다른 거죠. 학습이라는 것은 외적 행동의 변화다. 아니야, 인지가 바뀌는 거야, 인지가 바뀌는 것이 학습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논의가 행동주의.
행동주의는 내부 인지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를 측정할 수 없으니까. 행동주의는 측정 가능한 것에 대해서 실정적 관점에서 논의하려고 하는 게 행동주의니까, 인지는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외적 행동이 바뀌면 그게 학습한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적 행동의 변화를 조건화라고 설명합니다. 조건화. 조건화 또는 조건 형성. 조건 형성이 바로 학습이라는 학습. 외적 행동의 변화를 학습이라고 설명하고, 아니야,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인지가 바뀌면 그건 학습한 거야. 학습한 거야. 행동은 학습의 산물에 불과하다. 학습의 산물. 학습한 이후에 나타났던 결과물에 불과한 것이지, 학습은 이미 인지구조 변화로 끝난 거야. 끝난 거야.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게 인지주의. 그래서 행동주의부터 먼저 출발합니다. 행동주의, 우리가 보면 교육심리학에서 주로 나누는 게 행동주의, 인지주의,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이론적 기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행동주의, 인지주의, 인본주의를 살펴보는데, 행동주의 다음에 행동주의와 인지주의 사이에 이제 걸쳐져 있는 게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죠. 사회인지학습 이론, 사회학습 이런 사회학습, 관찰학습 이론이죠. 관찰학습. 이 행동주의는 행동주의 요 사이에 있습니다. 자, 봅시다. 하나씩 보시죠. 행동주의는 이제 파블로프부터 시작하죠. 파블로프 고전적 조건 이론,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 또는 고전적 조건화, 그 다음에 스키너의 조작 조건화. 파블로프는 여러분 아시죠? 대충 뭐 상식적으로도 개 실험을 해서 특정 자극의 특정 반응을 유발하도록 하는 거예요. 특정 자극의 종소리에 침을 흘리도록, 특정 자극의 특정 반응, 종소리에 침을 흘리도록 외적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침 흘리도록. 이걸 조건화시킨다. 수동적으로 조건화시키는 거죠. 자극의 종소리에 침 흘리도록 수동적 조건화시키는 것이니까 수동적 조건 형성 이론. 또 처음 나왔으니까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이라는 거예요. 특정 자극의 특정 반응을 유발하는 거예요. 특정 자극에. 근데 이제 스키너는 특정 자극의 특정 반응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자극의 반응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저거는 자극이 반응을 유발하는 거죠. 자극이 행동을 유발하는데, 인간 행동은 능동적이죠. 먼저 능동적인 행동을 해보고 그 행동 뒤에 수반되는 결과가 만족스러우니까 그와 같은 행동을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계속한다는 겁니다. 그 뒤에 수반되는 결과라고 하는 것은 보상이죠. 보상이 강화가 돼서 자신의 행동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즘 나오는 AI 인공지능도 알파고도 스키너의 조작 조건화의 강화학습과 관련되는 거. 강화학습과 최근에 강화학습과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이제 스키너의 조작 강화학습과 관련되니까 최근에 또 더 중시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스키너는 이제 스키너 박스가 있죠. 스키너 박스에 이제 비둘기를 넣고 비둘기가 먼저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움직이다가 우연히 지뢰들을 밟았더니 뭔가 먹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리저리 움직이는 행동을 먼저 하는 거죠. 능동적인 행동을 했는데 우연히 뭔가를 밟았는데 뭔가 먹이가 떨어지죠. 행동 뒤에 수반되는 결과 먹어보니까 맛있죠. 만족스러우니까 또 우연히 했는데 또 떨어집니다. 나중에는 바로 밟을 거 아니고 바로. 그러니까 행동 뒤에 능동적인 행동을 했는데 그 뒤에 수반되는 결과가 만족스러우니까 그 수반되는 결과가 강화가 돼서 그와 같은 행동을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하게. 이렇게 능동적인 행동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스키너. 어쨌든 행동을 먼저 하고 그 뒤에 어떤 자극이 주어지더라도 결국은 SR이 연합이 되는 거죠. 행동주의는 어쨌든 자극과 반응의 연합으로 인간의 외적 행동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떻게 조건화되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행동주의 이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인지학습 이론은 이제 반두라입니다. 반두라 관찰학습 이론. 이거 한번 출제됐죠? 반두라잖아요, 반두라.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주의로 넘어가죠. 인지주의는 조금 복잡한데 형태주의, 정보 처리 이론이 있는데, 형태주의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이론은 아니고요. 알아두면 물론 좋긴 하지만 정보 처리 이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 처리는 정보 처리, 인간의 사고 과정을 컴퓨터의 정보 처리 과정에 비유한다는 거예요. 컴퓨터 정보 처리, 컴퓨터 쭉 펴면 CPU가 있고 작동하죠. 그 다음에 워킹 메모리에서 여러분 작업하다가 작업 끝나면 메모리 집어넣죠, 그죠? 그 USB라든지 담죠, 그죠? 장기기억으로 넘깁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감각기억에서 단기기억, 워킹 메모리 단기기억에서 작동하고
작동 끝나면 장기기로 넘기죠. 그다음 필요할 때 다시 끊습니다. 예,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정보 처리 과정, 인간의 인지 과정, 인간의 사고 과정을 컴퓨터의 정보 처리 과정에 비유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정보 처리 이론이다. 이게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학습한 것을 어디에 적용할 것인가 관련된 전이와 잃어버리는 망각, 마지막으로 적응과 부정. 적응과 부정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거 다 별로 안 중요하다 보시면 물론 한 번은 보셔야 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굳이 뭐 여기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또 그때 보면 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교육심리학 마칩니다. 교육심리학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심리학은 학습이론과 발달이론, 발달이론, 학습이론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발달, 인지발달, 정의성 발달, 정의성 발달은 또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학습이론, 크게 보면 행동주의, 인지주의, 인본주의, 그 행동주의하고 특히 인지주의 중심으로 논의하시면 됩니다. 좀 쉬었다가 세부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